반갑습니다. 정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흐름, 이 변동성이 줄어든 후에 방향을 미약하나마 상승으로 잡았고, 이때도 방향을 미약하나마 상승으로 잡았는데, 이번 구간에서도 뭐 저는 거의 이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정말로 주식시장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 예전에 학교 시험 칠 때 이거 2번인 것 같은데 3번인 것 같은데 하다가 3번을 쓰면 꼭 틀립니다. 나 진짜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3번을 안 하려고 했는데 3번 괜히 했다가 틀렸다. 이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요 시점에서 이게 훨씬 더 답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고,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난 2번을 생각했던 부분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고 3번을 생각했던 부분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부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많이 극복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추천하는 거 다 올라갔는데 수익 못 났다 하는 사람들이 말이 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게 다른 종목마다 뭐 제대로 먹을 게 없었어. 뭐 말하고 나서는 이미 올라있던 상태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뇌가 일으키는 착각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요 착각을 하지 않는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식시장 8월달이 통계적으로 나쁘다 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상 2번 정도는 횡보를 했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 한 18번 정도는 하락을 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기억 속에는 그렇고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횡보와 하락이 만약에 이번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놨는데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는 확률이 없지만 이번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응의 결과가 나쁜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아니 네가 8월 나쁘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확률이든 주식시장은 모른다. 그리고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그거는 100%짜리가 된다. 그 이후부터는. 상장 폐지 1년에 한 3, 40개 나옵니다.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거래량 터진다고 막 공략하다 보면 100개 중에 하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되는 시점은 1년 중에 하루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확률 100분의 1에서 또 확률 240분의 1, 1년에 한 230거래일 되니까 230분의 1. 이 두 가지 확률로 따지면 23,000분의 1 정도. 단타 매매하다가 상장 폐지 종목 얻어 걸려가지고 골로 갈 확률이 23,000분의 1입니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몇 개의 종목을 한다고 치면 230 거래일 동안 하루에 한 5번, 6번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불과 한 6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잘못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뇌가 일으키는 착각, 그리고 확률로 따져가야 되지만 그 확률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는
그게 어떤 확률이었던 100%다. 그 시점에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요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버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됐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요거까지 이제 다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점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또 인간 지표상 뭔가 이번 8월이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금방 이 하락의 충격을 극복을 하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강합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별로 보면 유안타에서는 이 기간별로 업종 흐름을 보는 게 있던데 요것도 아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증권주가 나쁘지 않았네. 5일 정도. 그러면 한 달 보면 섬유, 의복, 철강금속이 한 달 중으로는 괜찮았네.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합니다. 그리고 대충 올해 정도를 보면 올해는 전기전자하고 의약품이 약세했네. 근데 이 전기전자하고 의약품은 이전에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제 몫을 했던 업종들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가 중형주, 대형주보다 확실히 낫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5G 통신 장비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하고 유통이 나빴네. 근데 나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5G는 형편없고 그리고 자동차는 아직까지 이 자동차는 완성차가 좋아진 다음에 부품으로 넘어오니까 아직 온기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유통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작은 업체들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운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선방이 이제 온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요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이거를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베스트에 비해서 그래프는 많이 떨어지는데 유안타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일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주목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종목을 또 하나 찾은 게 있는데 그 종목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8월 한 달 쉬면서 휴식기 물론 저는 다른 일을 할 것이지만 요 유튜브에서 휴식기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께 유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도할 때 주가 영향이 크지 않았다. 즉 이건 여러분들께서 보고도 뭐 매매의 어떤 비중이 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알아서 잘 대응하셨다.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정답이든 제 매매가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갖고 가는 걸 굳이 대형주도 그렇지만 갖고 가는 걸 굳이 여기에 노출을 해서 인내심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조용히 생업에 열중하다 보면 나중에 올라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식이란 게 매일 제가 여기서 떠드니까 안 보던 걸 한 번 보게 되고 한 번 보던 걸 두 번 보게 되니까 인내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빼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제가 하는 대로 대응을 해 나가고 그리고 종목도 좀 많이 찾아서 좀 다양하게 종목을 거론하되 책임은 여러분들께서 다 지는 걸로. 왜냐하면 이거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하나 물리면 이거 대응하고 나오고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나중에 A 사실은 그때 못 팔았는데요. B 그때 손절하라고 했는데 손절 안 했는데요. C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종목을 다뤄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물론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길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매일 언급을 하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가만히 있어도 잘 가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어떤 업종을 보고 찾은 게 이제 종목 하나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신용 다 갚았는데 이걸 안 부르주네. 예, 유안타 증권에서.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영신금속 오늘 변동성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차트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차트가 별 영향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큰 종목들은, 대형 종목들은 다수의 투자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의 결과물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과거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심리가 됐고 이런 게 참고가 되는데, 요 작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그냥 누가 조금만 많이 사면 올라갑니다. 누가 조금만 많이 팔면 내려가고.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그걸 오늘 또 보여줬습니다. 장초에 뭐 조금 사니까 그냥 15%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반납을 하긴 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건 작은 종목인 만큼 이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주가 박살내고 주주도 등골 빼먹어서 호의호식 해야지,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런 종목들은 뭐 한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근데 오너가 어떻게든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주들이 어떤 동업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정말 경영하다가 안 되면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안 되면 또 감자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오너 불확실성이 영신금속은 주주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주운동을 통해서 뭔가 고쳤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오너가 어떤지 몰랐다, 나쁜 소문이 돈다, 흉흉한 이야기가 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주주운동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고, 또 앞으로 주주들을 존중을 해 나가겠다라는 또 입장 표명도 있었고, 그리고 거래 정지 당했고, 그리고 뭔가 경영진이 주식 장사를 하는 것처럼 친인척은 저가에 팔고, 고가에 팔고, 또 미성년자 아들은 저가에 사고, 이런 부분들 이거 너무 좀 이상한 기업들에서 보이는 행태인데, 하지만 어쨌든 흑자도 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요것만 해도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얻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겁니다. 다만 주가 반응이란 건 이거 좋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회사가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주주운동 하더니 저놈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돌이켜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가 올라가면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정말 믿음이 가고 무엇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편하게 갖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이 종목 좋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사봐, 이렇게 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지만 누군가는 주가에 기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주가에 해를 끼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뭘 하고 회사가 뭘 하고 저도 뭘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뭘 하면서 이제 이 기여를 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주들이 같은 생각이어야만 이 종목은 크게 갈 거야. 저는 1,000억은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 따라서만 가더라도 시가총액 1,000억일 건데,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가 회사의 주가 올려달라 이렇게 떼쓰는 게 주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었으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더라도 남들이 보는 이 주가라는 가치는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매일 보고 스트레스나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인식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몰라, 나는 그냥 팔 건데,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파시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대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또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 좀 깊은 뜻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제가 언급을 이제 안 하려고 해도 오늘 변동이 컸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 그 외 종목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종목이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 공부할 때 한번 다룰 건데, 이 M&A가 되는, 인수합병이 되는 종목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M&A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대부분 다 오릅니다. 왜냐하면 인수자는 뭔가 주가를 박살내야지 인수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캐스텍 코리아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요거를 했을 때 어디 갔어? 네, 요거를 했을 때 보시면 주당 얼마지? 예. 주당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대충 따져보니까 이 금액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략 5천 여기 있네. 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5,700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 5,700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나 5,700원에 인수했는데 주가 박살내서 1,000원 보낼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산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대체로 5,7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이거 5,700원보다 훨씬 올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쪽에서 회사를 살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나 이 기업이 건실해서 경영을 하고 싶어. 내가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추가해서 경영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주가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주가 부양의 어떤 목적을 지닌 쪽에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것 같네? 그럼 이 회사가 만에 하나 주가를 안 올리고 신경을 안 쓰는 그냥 경영을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면 요 지금 순자산 규모가 1,045억, 현재 시가총액이 842억. 근데 이것도 유형자산의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적자가 나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주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이 전방 산업의 호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사도 뭐 딱히 부담이 크지 않은데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인수하면 뭐 주가 올리겠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못 샀는데 이미 올라 버렸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전의 가격도 이랬으니까 상승 리스크가 한 20% 정도 있네. 이 상승 리스크 20%를 이 M&A로 상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텍 코리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캐스텍 코리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이제 8월에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8월에 혹시 시장이 나쁠 때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흐름 괜찮은데 따라가서 조금만 먹고 나오지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키웠다. 네, 늦게 올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시는 분들이 줄고 댓글도 좀 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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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저도 지금이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억 이하, 시가총액 1000억 이하에서 멀쩡한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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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뭐 생각은 다 다르고 누가 옳고 그럴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실망한 분들 걸 다 받고 희망에 찬 분들의 마음, 희망에 찬 분들의 어떤 구성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뜻대로 가는 게 이게 긍정적인 거고, 요 실망 매물을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서 희망에 찬 분들도 실망하기 시작해서 생각이 바뀌면 주가는 꼬그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은 시장이 이렇게 좋다는 전제로, 지금 정도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시가총액 1000억 이하에서는 이게 실망 매물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져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받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대부분의 종목에서, 멀쩡한 종목에서. 네,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증설을 할 때, 이 증설을 하면 돈이 투입이 됩니다. 뭐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공장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설비도 넣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돈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 좋지 않은 유동성이 어느 시점에서 좋아지느냐, 공장이 완공이 되고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요 들어가던 돈은 이제 스톱이 되고, 그리고 매출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빠져나가는 돈은 스톱되고 들어오는 돈이 이제 2배가 되니까 요때부터 이제 폭발하는데, 요 시점이 한 2년 후, 그러면 주식시장의 반응이 빠르면 한 1년 후, 이거보다 시장이 좋으면 더 빠르니까 언제 반응이 있을지 모르니까 언젠가는 있을 거니까 가져간다, 이런 편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주운동으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상태고 주주 구성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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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댓글 확인 끝났고 오늘 종목이 없으니까 오늘 좋았던 반응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호실적으로 이틀 연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스코가 이전에 시세가 좋았다가 죽어가지고 최근에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를 놓고 보면 60일로 봤을 땐 철강금속이 부진합니다. 이 시점이 이때니까 120일 전을 보면 철강금속이 섬유의복 다음입니다. 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지금까지 충분히 올랐는데 그러면 상승을 많이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 그리고 상승한 종목을 관리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한 종목 균형 맞춘다는 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멈추고 안 오른 종목들이 오를 거야. 이게 이제 균형의 관점이고, 근데 상승 관리라는 건 기관 외국인 사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계속 주가 관리를 해서 올려야 자기들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관리의 측면인데, 전기전자하고 의약품이 부진했던 건 과거에 얘네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관점은 이걸로 균형의 관점이 된 거고, 앞으로는 관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 대형주에서는. 그래서 포스코가 이걸 뚫어내느냐에,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차트는 굉장히 해석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얽혀 있으니까. 여기서 치고 나가서 2차 상승을 만들어내는지 요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의 실적, 지금 이대로 가면 포스코는 올해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텐데 그 정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그러니까 주가는 보시면 실적은 2007년보다도 좋은데 지금 주가는 당시의 반토막이다. 실적이 한 1.7배, 주가는 절반, 그리고 2007년에 비해서 돈 가치가 절반. 그러니까 포스코의 유형 자산이 그만큼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뭐 가볍게 그냥 2배로 치고 주가 절반, 통화 가치 절반, 실적 2배 이러면 실제 포스코는 한 8배 정도 올라야 되는 지금 주가가. 그럼 200만 원 가야 되는데 과연 200만 원 갈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정 주가가, 지금 실적을 유지를 한다면 적정 주가가 100만 원 정도 가니까 요 묵은 매물을 다 소화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봉에서 한번 돌아선 흐름은 연속성을 지닌다라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포스코가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이게 고려아연도 전기차 소재로 진출을 선언한 다음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상승은 또 의미를 다르게 둘 수 있는데, 포스코는 아직까지 고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스코가 저평가되고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요 매물 소화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던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100만 원 가고 난 모르겠어, 그냥 난 1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지금 던질래, 이런 사람들이 다수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7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에서 놀고 있고 다시 올라가면 40, 50 매물 소화해서 가야 되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최고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 됩니다.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 되면 빨간색만 보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투자자들이 이미 다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투자자들만 남으니까 상승이 쉽고
하락이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러면 고려아연이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낼 것이냐? 뭐 실적 가지고 LG화학이 오르고 삼성 SDI가 오른 게 아니니까. 전기차는 매우 성장성이 높은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래서 고려아연이 올해 1조 원 영업이익을 내면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전기차로 설명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고려아연이 드디어 신고가 돌파해서 100만 원을 가느냐.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만 원 간다고 보고 제가 떠든 지가 한참이 됐는데 요 때부터 해가지고 한 6년, 7년이 됐습니다. 시끄럽게 떠든 게 드디어 가는 것 같은데 뭐 또 못 갈 수도 있지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려아연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경영권 분쟁으로 이렇게 반응이 또 있었는데 그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이게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330만 주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개인이 330만 주나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양수도를 할 때 가격이 4,000원일 겁니다. 4,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4,000원에 사줘야 됩니다. 그럼 주가가 4,000원까지 올라가거나, 왜냐하면 4,000원이 아닌데 지금 3,200원인데 4,000원짜리를 사주면 배임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가를 어쨌든 저게 맞춰야 뭘 사주든 말든 할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단기간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럼 넌 샀느냐 그러면 전 아시다시피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돈도 없고, 만약에 정말 괜찮았으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꺼내가지고 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 근데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본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렇게 그림대로 가는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이버가 CJ 대한통운하고 합작을 해서 당일 배송을 강화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쿠팡은 돈질러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이마트하고도 연계하고 대한통운하고도 연계하고. 근데 CJ그룹이 사실 과거에 삼성그룹이었고 이마트 신세계도 과거에 삼성그룹이었고, 뭐 다 보면 네이버도 그 삼성 그 사내 벤처에서 출발했고 다 약간의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랑 지금 협업이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 네이버가 승승장구하는 건 쇼핑의 영향이 크고, 협업을 통해서 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쿠팡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게 무서운 건데, 쿠팡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단가를 천천히 올려가지고 요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나오면 쿠팡은 이대로 계속 적자를 보다가 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굉장히 영리하게도 돈 안 들이면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나중에 규제가 조금만 풀리면 이마트 전국 지점들이 물류센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통운이 조금만 투자를 하면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택배 분류라든지 이런 건 규모가 쿠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AI를 통한
그 분류라든지 이런 것도 대한통운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2%짜리로 소상공인들 모아가지고 네이버 스토어를 열게 됐으니까 그게 또 네이버가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쇼핑을 저비용으로 쿠팡을 제압하고 장악한다. 그럼 네이버의 가치가 쿠팡만큼 되지 않겠냐. 쿠팡이 해외에서 60조 70조 하니까 이런 연관성에서 볼 수 있고 그걸로 기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카카오는 지금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주가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쇼핑이 없는 게 제일 크고 쇼핑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처럼 저 정도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 모바일로 어떤 사고팔고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판매가 좀 어려우니까 모바일로는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온 것 같고 또 실적도 네이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전에라도 이미 주가가 꺾이고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보지 않을까 역대 최고가를 이미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러브콜을 많이 받을 것인데 택배 시장을 장악을 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차트가 예쁘다고 다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에서는 그게 또 먹힙니다. 그리고 항상 완벽주의자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져갔으면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면 주가 50배나 뛰었는데 근데 난 이때 갖고 있던 돈이나 지금 갖고 있던 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런데 지금 사서 뭐 할 건가 생각을 하시다가도 사실 여기서 사기만 해도 수익이고 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흐름 자체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택배 시장 확대, 성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